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역사를 함께할 하하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신 정권과 몽골의 침입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시간이 되면 몽골의 침입까지 수업을 하고, 그렇지 못하면 무신 정권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벌 귀족의 형성과 동요입니다. 고려 초기 지배층이라고 할 수 있는 문벌 귀족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어떠한 흔들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두 번째로 무신 정권이 있습니다. 무신 정변의 배경부터 시작해서 무신 정권의 변천 과정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몽골의 침입과 대응이 있습니다. 몽골이 왜 침입을 했고 고려는 이러한 몽골의 침입에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문벌 귀족의 형성입니다. 문벌 귀족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요? 우선 지방 호족이 고려에 들어와서 중앙 관료로 진출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왕실, 귀족과의 혼인을 통해서 영향력이 상승하면서 문벌 귀족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호족 외에도 고려를 건국하는 데 공을 세운 개국 공신이나 육두품, 유학자들 역시 문벌 귀족을 형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문벌 귀족의 의미는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를 의미합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가문들이 문벌 귀족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원 이씨, 그리고 경주 김씨, 파평윤 씨입니다. 이러한 문벌 귀족들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음서와 공음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음서와 공음전에 대해 한번 설명했었죠? 음서는 뭐였나요? 그렇죠. 과거 시험을 치르지 않고 관리가 될 수 있는 제도였어요. 그렇다면 공음전은 기억하나요? 네, 공음전은 토지인데요. 다른 토지들과는 다르게 상속이 가능했어요. 즉, 세습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음서와 공음전은 모두 5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만이 가지는 특권이었습니다. 문벌 귀족은 이러한 특권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문벌 귀족이 흔들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자겸의 난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자겸의 난이 왜 일어났는지 그 배경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기 전 고려는 여진 정벌을 실패한 후 보수적인 문벌 세력이 증대되었고 그중 이자겸의 권력이 증대되었습니다. 특히 이자겸은 금의 4대 요구에 대해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했죠. 더구나 왕실과의 혼인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했는데요. 이는 이따 자료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권력이 강해지자 이자겸은 엄청난 횡포를 부리게 됩니다. 자료를 같이 한번 보죠.
자신의 생일을 인수절이라고 부르게 하였는데요. 인수절이란 왕의 생일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을 왕과 동일시한 거죠. 그리고 자신의 말을 거역했다고 귀양을 보내는 모습 등을 봤을 때 당시 이자겸의 권력을 어느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자겸의 권력이 너무 강해지는 와중에 조정 내에서 18자의 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 18자를 합치면 이런 한자가 되는데요. 바로 이입니다. 즉,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죠.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인종은 이자겸을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하지만 이를 눈치챈 이자겸에 의해 실패하게 되고 오히려 이자겸은 척준경과 연합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자겸과 척준경이 힘을 합쳐서 반란을 도모하지만 중간에 둘 사이에서 불화가 생기면서 세력이 약해지고 이 틈을 타 인종이 이자겸에 반대하는 세력을 모아서 이자겸을 몰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 결과 이자겸은 물러나게 되고 문벌 귀족 사회가 붕괴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죠. 이 이자겸의 난은 국왕과 특정 문벌 귀족, 즉 경원 이씨와의 대립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자겸의 권력이 증대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보면 이자겸의 딸이 인종과도 혼인을 하고요. 예종과도 혼인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자겸 가문에 있었던 이자연, 이예, 이석, 이정 등의 딸이 왕과 계속해서 혼인을 하면서 이러한 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서 권력 행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에 왕실과 귀족의 근친혼이 많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근친혼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묘청의 난입니다. 이자겸의 난으로 민심이 불안한 가운데 칭제 건원과 금국 정벌을 주장하면서 묘청을 중심으로 자주적인 세력을 형성하였는데요. 우리 칭제 권원은 들었었죠? 네, 맞아요. 바로 칭제, 황제를 칭하고 건원,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고려의 4대 요구를 했던 금나라를 정벌하자는 주장을 내세운 것이죠. 이러한 주장들을 바탕으로 형성된 자주적인 세력을 우리는 서경 세력이라고 흔히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묘청은 풍수지리 사상에 입각해서 서경 길지서를 내세우고 서경 천도를 주장합니다. 서경 길지설이란 말 그대로 서경이 좋은 땅이라는 것이죠. 이자겸의 난으로 궁이 소실된 상황에서 당시 왕이었던 인종은 이 말을 듣고 서경에 대화궁을
짓기도 합니다. 이 자료가 대화궁 터인데요. 현재에는 터만 남아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자료는 묘청의 세력 범위를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여기 보이는 서경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서경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서경 세력의 말대로 대화궁을 짓고 천도를 하려고 가는 도중에 폭우가 쏟아지고 벼락이 치는 등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자 김부식을 비롯한 개경 세력이 서경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하면서 서경 천도를 반대하였습니다. 결국 서경 천도는 좌절되었고 묘청을 비롯한 서경 세력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서경 세력은 국호를 대위라고 하고 연호를 천계라는 연호를 선포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김부식 등 개경 세력에 의해 진압되었죠. 이 묘청의 난으로 인해 문신 세력은 더욱 강성해졌고 보수화되었습니다. 또한 묘청의 난은 개경의 문벌 세력과 서경 출신 관료 사이의 대립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었죠. 이 자료는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개경파와 묘청을 중심으로 한 서경파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보면 개경파는 기성 문벌 귀족 세력이고요. 서경파는 지방 출신 신진 관료 세력입니다. 그래서 서경 세력이 서경으로 천도하자고 한 이유 중에는 기존의 기성 세력이 갖고 있었던 권력을 신진 세력이 갖고 오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있었죠. 또 대외 정책과 역사 의식에서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개경파는 4대 정책을 추구하지만 서경파는 북진 정책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묘청이 금국, 금나라 정벌을 주장했던 것이죠. 그리고 개경파는 신라 계승 의식을 지닌 반면 서경파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진 정책을 추구한 것이죠.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밑줄 친 부분 보이나요?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대해서 이것이 어찌 1000년 내의 제1대사건이라 하지 아니하겠는가? 라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이러한 평가를 했던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재 신채호 선생입니다. 다음은 무신 정권입니다. 무신 정권은 말 그대로 무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떠한 과정을 거쳐 권력을 잡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배경입니다. 첫 번째로 귀족 사회의 동요와 분열 및 보수화가 있어요.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을 겪으면서 문벌 귀족 사회가 흔들리게 되고 분열하게 되었죠. 그리고 중앙 지배층은 이 사건을 겪으면서 더욱 보수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무신에 대한 차별이 있습니다. 이게 무신 정변을 일으킨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무신이 차별받은 사례는 많은데 그중 몇 가지를 얘기해 보자면 우선 당시 권력자였던 김부식의 아들이 당시 무인이었던
정중부에 수염을 태운 사건이 있었어요. 김부식의 아들은 정중부보다 한참 어림에도 이러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무인이 차별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따가 영상에서 나올 텐데요. 의종이 보현원 행차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현원은 의종이 연못을 만들고 놀이하는 곳으로 삼았던 곳이었어요. 여기에서 당시 대장군이었던 이소은과 어린 무인으로 하여금 수박키를 시켰는데요. 이소응이 패하며 달아나자 젊은 문신이었던 한뢰가 이소응의 뺨을 때리는 등의 사건도 있었죠. 여기서 수박키란 서로 거리를 두고 손으로 힘과 기술을 겨루는 놀이인데요. 쉽게 무술 대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의종의 사치와 향락이 있습니다. 의종은 정치는 거의 문신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사치와 향락을 즐기고 있었죠. 이 사치와 향락을 즐기기 위해 놀이, 연회를 위한 공간을 짓게 되었고 이때 많은 백성들이 노역으로 동원되었습니다.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지 250여 년이 흘러 제18대 황제 의종이 통치하고 있었다. 의종은 문벌 귀족과 환관들에게 둘러싸여 정사는 잊고 나날을 술과 향락에 취해 살았다. 그러나 무신들은 철저하게 소외됐다. 의종과 문신들의 연회 뒷전에서 호유나 서는 비참한 처지였다. 영색이 대장군이란 놈이 졸개 하나를 대적하지 못하고 어찌 뒷걸음질만 치느냐? 너 같은 놈이 어찌 황성폐하를 보위하고 대고려국의 안위를 책임질 수 있겠느냐? 나의 녹을 훔치는 도둑놈 같으니 황성폐의 성덕으로 태평성대가 지속되니 만 쪄서 늙은 몸뚱아리가 제대로 추스리지도 못한단 말이냐? 이랬지! 만도 못한다. 차라리 개처럼 기어라. 네, 잘 봤나요? 의종을 비롯한 문신들은 엄청난 사치와 향락, 그리고 높은 관직을 차지하며 떵떵거린 반면 무신들은 엄청난 차별을 받게 되고 의종의 보현원 행차에서 반란을 일으켜 의종을 폐위시키고 명종을 옹립하였습니다. 이렇게 무신 정권이 성립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형성된 무신 정권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초기에는 중방 중심의 연합 정치였습니다. 중방은 고려시대 최고의 무신 합좌 기구입니다. 즉
한 명이 권력을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정변을 일으킨 무신들끼리 연합해서 정치를 하였죠. 그리고 무인이 문신의 직책도 겸직이 가능해지면서 무인들이 굉장히 많은 직책들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신이 재신과 추밀이 될 수 있었죠. 그리고 당시에는 권력 기반이 미약해서 무신들에 반대하는 반무신난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대표적으로 김보당의 난과 조위총의 난이 있는데요. 이 둘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김보당의 난이 무신에 반대하는 난이라면 조위총의 난은 정권을 쟁탈하기 위한 난이었습니다. 즉 똑같은 반무신난이라고 해도 김보당의 난은 무신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고 조위총의 난은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무신에 대한 반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초기이다 보니 무인들 사이에서 세력이 비등비등하여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은 기간이 짧았는데요. 이 자료가 그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여기 보면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등이 단기간에 많이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경대승은 도방이라는 사병 조직을 조직하게 됩니다. 이의민은 노비 출신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비들이 이의민을 보며 자신도 출세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는 나중에 배울 만적의 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내분이 많았던 무신 정권은 이의민 이후 이제 최씨 정권이 들어서면서 안정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최씨 정권은 최충원부터 최우, 최항, 최의까지 무려 60년에 걸쳐 그 권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최씨 정권을 들어서게 한 최충원은 봉사 10조를 발표해서 민심을 얻어 권력을 얻었는데요. 이 자료가 바로 봉사 10조입니다. 보면 필요 이상의 관원, 즉 불필요한 관원은 없애고 토지 점유는 시정하게 하는 등 좋은 말들을 많이 써놨죠. 하지만 최충원은 권력을 잡은 후 봉사 10조의 내용이 무색할 정도로 횡포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충원은 최고 권력 기구로 교정도감을 설치했는데요. 교정도감은 최고 정치 기관으로서 국정을 총괄하게 되죠. 그리고 경대승 때 이미 설치한 도방을 확대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도방은 사병 조직이에요. 그리고 최충원의 뒤를 이어 최우가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방을 설치하는데요. 이 정방은 인사권을 담당하던 곳이었어요. 즉 관리들의 채용을 관리하던 곳이죠. 그리고 서방을 설치하였는데요. 이 서방은 자문기관으로서 능력 있는 문신을 등용해서 자문을 얻었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에서 떨어져 있었던 무신보다는 문신이 정치에 대해 더 잘 알기 때문에 정치를 함에 있어 그들의 자문을 얻고자 설치를 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야별초라는 것을 조직해서 치안을 안정시키고 정권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야별초는 나중에 삼별초와 연관이 되는데요. 잠깐 설명을 하자면 별초라는 것은 특별히 뽑은 군대라는 뜻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특수부대 정도가 되겠네요. 이 야별초는 처음에는 밤의 치안을 지키기 위해 설치했는데요. 그 인원이 점점 많아지면서 좌별초와 우별초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중에 몽골의 침입 후 몽골의 포로로 잡혔다 탈출한 병사들로 신의군이라는 것이 조직이 돼요. 그리고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을 합쳐서 삼별초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 자료가 바로 무신정권 기간 동안의 권력기구와 당대 권력자를 나타낸 도표입니다. 이러한 무신정권 때 밀란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당시 정권을 무신들이 차지하면서 많은 수탈이 자행되었고 향, 부고, 소에 대한 차별은 여전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세금을 부과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죠. 또한 신분 질서에 동요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이의민을 보고 하층민들이 자신도 권력을 잡을 수 있다며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 불씨가 되었죠. 대표적인 것들만 보면 우선 망이 망소이의 난이 있습니다. 이는 공주 명학소의 난이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공주 지역에 있었던 명학소, 즉 특수행정구역에서 벌어진 밀란입니다. 이는 특수행정구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신분투쟁적 성격을 띠죠. 그리고 이 망이 망소이의 난은 공주를 점령하고 관군에 승리하면서 명학소에서 충순현으로 승격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만적의 난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밀란이네요. 만적은 당시 최충원의 산호비였는데요. 이의민이 권력을 잡은 것을 보고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즉 왕, 제후, 장군, 재상의 씨가 따로 있냐? 우리 천민도 다 할 수 있다! 라며 일으키게 되었죠. 이러한 만적의 난은 신분해방 운동적 성격을 띱니다. 하지만 이 만적의 난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음에도 다른 노비가 주인에게 고발하면서 실패를 하게 되고 결국 만적을 비롯한 주동자들은 강물에 내던져지며 수장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삼국 부흥운동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틈타
다시 삼국을 부흥시키려는 운동이 있었는데요. 이는 뒤에 지도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시 밀란이 일어났던 것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망이 망소이의 난, 그리고 만적의 난 잘 보이나요? 그리고 삼국 부흥운동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지금 표시된 이곳이 삼국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우선 서경에서 최광수가 고구려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담양에서는 이연년 형제가 백제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경, 이비패자가 신라 부흥운동을 일으켰죠. 이 이비패자가 일으킨 신라 부흥운동은 김삼이 효심의 난과도 연계되었습니다. 이 자료가 만적의 난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료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거나 시험을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자료 형태가 아닐까 싶어요.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무신의 난 이래 고관 대작이 천민에서 많이 나왔다. 왕후 장상의 시가 따로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 잘 보이나요? 이 부분을 통해 만적의 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신분 해방을 위한 운동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벌 귀족의 형성부터 동유, 그리고 무신정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뒤에 몽골의 침입과 대응을 나가기에는 시간이 빠듯할 것 같아서 오늘은 이만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몽골의 침입부터 원간섭기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